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이었죠. 촛불 집회에 나가서 윤석열 정부 5년 채우지 못하게 퇴진시켜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파장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이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내란 선동, 예비 혐의 이걸 이제 문제 삼았는데 직접 김용민 의원의 얘기 들어보고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이 총선에 임박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도 총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퇴진론이 그 당내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그만하라고 그런다고요? 퇴진론이 나올 수 있지. 아니면 적어도 탈당해라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수위는 좀 다르겠지만 그쪽에서도 대통령과 거리두기 하려는 것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백주 대낮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출범 5개월 된 신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헌정 질서 파괴 망언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이 그런 망발 망언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쪽 분들부터 먼저 성공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네. 이 지금 이게 출범한 지 150일 조금 초기인데 이 벌써부터 이 퇴진시키자, 탄핵이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는데 이게 다수의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아주 극소수의 의견입니까? 뭐 다수냐 소수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뭐 다수라면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뭐 집회에 가고 이러겠죠. 이 집회 시작한 지는 꽤 됐습니다. 지금 8월부터 시작했고 아마 10월 22일 날 아마 많은 분들이 모일 거로 예정돼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좀 뭐 발언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근데 잘하라는 취지예요. 사실은 저도 주변을 만나보면 저 말씀이 잘하라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변의 사람들 만나보면 민주당 지지 아니라 보수에 있는 분들도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이런 분들 걱정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경제 문제 이렇죠. 지금 대외적으로도 되게 어찌 보면 안보 위협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물론 약간 오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면은 저기 나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목소리가 택도 없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뭐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독재국가 아니거든요. 북한이나 뭐 푸틴이나 뭐 중국처럼 지도자를 물러나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국기문란이거나 이렇게 된 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물러나라고 할 수 있죠. 국회의원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이게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예를 들어 탄핵을 하거나 뭐 물러나라 이렇게 간다는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저조차도 뭐 이래도록 가다가 나라가 제대로 가겠나. 북한과의 관계도 이렇죠. 경제도 이렇게 어렵죠. 그런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좀 주의 깊게 들어라. 이런 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원장께서는 저 얘기가 잘하라는 취지로 하신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민 의원은 저 말이 이제 8일 날 있었던 거죠, 집회에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와 관련된 이제 언론 인터뷰나 또 페이스북에 한 걸 보면 굉장히 본인의 퇴진 또는 탄핵은 본인의 소신처럼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꽤나 있어요. 그렇죠? 뭐 제가 읊어드리지 않아도 11일 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실에서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헌정 질서는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을 결국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잘해라, 윤석열 정부 성공해라 이렇게 격려나 아니면 약간의 채찍질, 비판적 견제 차원에서 나오신 얘기가 아니라 여차하면 탄핵시키겠다 여기에 더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탄핵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죠.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중간에 뭐 우리 탄핵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탄핵의 예외다. 그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되면 탄핵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뭐 명확히 드러난 거 없지만 만약에 실정을 거듭하고 헌법 법률이 위반되면 탄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절대로 탄핵 안 당한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명시적으로 뭐 탄핵이라든지 하라고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제대로 해라. 제대로 못하면 그럼 물러나라.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독재국가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북한, 중국, 러시아 다른 국가지 않습니까? 대통령 물러나라는 얘기가 뭐 못한 얘기인가요? 우리 항상 해왔거든요. 제대로 못하면 물러나라. 저는 국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리로서
대통령이나 국정 운영 집권 여당이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을 할 수 있죠. 지금 뭐 민주당 비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대통령실이나 예. 집권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있고요.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자리에서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김용민 의원이 지금 그 자리에 국회의원 자리의 무게감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 무게감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고요. 탄핵이라는 것은 정책에 실패한다거나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탄핵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든지 법률 위반, 치명적인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예. 요구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 강성 지지층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한번 우쭐해 보겠다고 떠드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이란다면 저분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먼저 지금 정상적인 국회 회기가 아닙니까? 국정감사 동안에 그럼 거의 정책 질의를 하고 비판을 하시면 돼요. 왜 국회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것도 자기 아주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대통령이라는 이건 사실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거에서 저렇게 우쭐하는 것이냐. 저는 김용민 의원의 그 자질의 문제가 먼저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대변인 지금 이제 현 원장께서는 촛불 집회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동의하세요? 글쎄요. 그 집회 몇 명이 나가요. 예. 뭐 점점 많아진다. 10명이었대 15명 됐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닐 것 같고 예. 뭐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표면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예. 볼 때는. 자,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하는 얘기냐 국민들은 구별합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 하신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대선 불복 그거예요. 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5년을 참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정 질서라는 것도 있고 가장 불행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상정을 해서 이렇게 대중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다. 방금 민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이 현대의 민주정치를 저희가 행하고 있는데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해서 후보로 나온 사람만을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정당에서 잘 걸러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대 정당에서 정당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생각에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을 걸러주지 않고 그대로 공천해서 당선이 되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정당 정치의 위기가 한국 정치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리면요. 이걸 자꾸 뭐 대선 불복이라 그러는데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뭐 바른미래당 분들 많이 찬성해서 탄핵했는데 그때 대선 불복이라 했습니까? 시기 문제예요. 먼저 하면 대선 불복이고 나중에 하면은 대선 불복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정 못하는 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대통령직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란 명시로 쓰지 않았지만 탄핵을 자꾸 대선 불복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요.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도 그렇습니다. 조홍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지켜보는 다른 사람은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의 본령이 뭐냐? 정치의 본령이란 거는 뭐니 해도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거다. 자꾸 그 진영을 놔두고 갈등 증폭시키는 그런 쪽의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인가? 그게 정치인이 할 일인가? 네, 아마도 야당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도 무관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지지율을 보니까 1%포인트 또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으니까 자꾸 이런 사퇴, 퇴진, 이런 탄핵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가요? 지지율이 낮으니까가 아니라 일을 잘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근데 일을 잘 못하니까 지지율이 낮고 무능하다라고 국민들이 보는 것이죠. 그러면 무능한 대통령은 중간에 그만두고 탄핵되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에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정진석 위원장은 이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인도 헌법기획관인 국회의원이
진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권에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피로감을 주고 뭘 했으면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구나. 예. 정치인들이 사실 책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차원이 저는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29%였는데 이번 주 28%였어요. 그러니까 1%포인트 더 하락을 했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의 민심과 20대, 30대, 40대, 50대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24, 인천, 경기 27, 대전, 충청 29. 그다음에 그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40대의 경우는 14%예요. 긍정 평가가 이게 굉장히 낮은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긍정 평가를 하는데 국방 안보가 11%라고 했지만 실제로 모르겠다. 응답을 거절한 것이 17%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묻지마 지지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것은 못 찾겠다라는 게 다수의 대중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내탁 공방 그만하고 스스로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무엇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것인지 저는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여러 이제 참모분들 또 같이 일을 함께하는 내각에 계신 분들 또 각종 이제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일사불란하게 좀 국정 운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좀 들립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오늘 아침 대통령도 출근길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얘기 좀 듣고요.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서 원만한 노사정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제 언행을 보다 더 신중하고 사력 있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경사노위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 임명하셨는데요. 연일 강성 발언을 내뱉고 있고 노사정 대타협을 어떻게 실현하기에는 조금 너무 강성 발언이 많은 것 아니, 너무 강성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인선 배경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입니다. 제도나 이론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70년대 말 80년대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또 이런 서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문수 위원장 인선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사상, 신념, 소신 뭐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이분이 과거 했던 노동운동 경력 뭐 등등을 이제 더 최우선으로 해서 인선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설명으로만 들려요. 근데 기자들의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었죠. 그렇죠. 최근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또 야당에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뭐 책임져라, 뭐 경질을 시키든 사과하라,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야당은 주장하고 있으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다, 총살감이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며칠째 계속했으니까 그 얘기는 오늘 하지 마시고, 자, 윤 대통령의 이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게 잘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임명권자로서 내가 왜 김문수 위원장을 저 자리에 임명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자, 말씀하신 대로 노동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진영을 넘어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타협이 어려운 이 자리에서도 그 타협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했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문수 위원장이 임명권자의 이 뜻을 잘 헤아려서 이 자리의 무거움을 아시고 좀 그 뜻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은 더 이상은 대중 선동가나 아니면 유튜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렵다는 노동과 정치와 이 국민들을 통합해야 되는 그 대타협을 이뤄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위원장은 물론 보수 진영의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원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실정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를 지지하는 보수층을 지지하는 또는 보수층을 지지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합돼야 되는 이런 국민들까지 고려하신다면 저런 생각들은 이제 마음에 담아두시고 지금 맡은 일에 좀 더 성실하게 그래서 성과를 내는 이번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진영을 뛰어넘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십사라고 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얘기는 김문수 위원장이 먼저 꺼낸 그건 아니죠. 거보다는 야당 의원들이 네.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걸 유지하고 계시냐, 그 신념을 네, 아직도 네. 갖고 계시냐고 이제 일종의 유도성 질문을 던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위원장은 자신의 소신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됐다 이 얘기예요. 정치적 소신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안 사실 됐다. 이게 시간이 길었으면 예. 안 그래도 앵커께서 지금 예. 질문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예. 답을 하는데요. 민주당의 의도가 있었어요. 김문수 위원장을 놓고 그러면 앞으로 노동 타협, 대타협 어떻게 할 것이나 뭐 노란봉투법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노조에 포함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그 영세 자영업자들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역량을 체크를 했다면 사실 저런 논란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그 핵심을 비껴나가면서 김문수 위원장이 전에 했던 발언들을 가지고 와서 특히 윤건영 의원 관련해서 예. 그것들을 해서 이 국감 자체를 정쟁으로 이끌어가려던 시도가 했습니다. 예. 물론 그렇지만 김문수 위원장이 그걸 조금 더 현명하게 슬기롭게 좀 극복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안 됐더라면 민주당에게 더 큰 비판이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들과 모 방송 라디오 앵커의 유도성 질문에 김문수 위원장이 너무 솔직하게 답한 게 문제예요? 아니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저런 분을 노사정의 위원장에 앉힌 대통령이 문제예요? 전 다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살짝 첫 번째 문제예요? 유도성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윤건영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정감사 현장에서 본인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이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유도성 질문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질문할 만한 국감장에서 질문할 만한 내용이었다. 근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산호위 위원장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어쨌든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되고 서로 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경청을 통해서 예. 타협의 지점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 위원장의 역할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어느 극단에 서 계신 분이 그리고 벌써부터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단적 발언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화합이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예컨대 경산호위를 탈퇴하게 된다면 이게 바람직한 노사정 협의가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동 현장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 노동 현장과 지금의 노동 현장은 너무나 많이 다르고요. 40년 전 시각으로 지금 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분이 그동안 그 보수우익 집회에 계속 나가서 정치적 발언을 했었고 정치인으로 오래 살았고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태도에 대해서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알면서도 그냥 다 함구하고 그냥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서 임명했다. 이것에 대해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예. 두 분도 좀 짧게라도 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노조에 대한 거라면 물론 이제 앞에 발언들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 기쁨조, 김정은 기쁨조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민법상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는데 소유권을 제한하는 건 공산주의다.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재산권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장하지만 공공복리에 맞아야 되고 수용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권이란 절대 원칙이 아닙니다. 이분은 민법은 아는데 민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죠? 헌법이에요. 헌법상 어찌 보면 공공복리 적합성 이런 게 다 있는데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다 이래버리면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공산주의 헌법이라는 얘기예요. 예. 뭐 이런 분이 어떻게 경산호위에서 타협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권이 절대 보장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절대 제한하면 안 된다. 그럼 기업이 마음대로 땅도 사고 마음대로 다 개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 국가가 뭐 용적률 제한이라든지 고도 제한하면은 그것도 공산주의라는 얘기잖아요. 재산권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적인 지식도 없다. 그리고 모든 거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재산권 제한은 공산주의고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주의고 다 끼고 몰아가면은 제가 보기에 이 경산호 위원장이 안 맞아요.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사조치 해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서 선임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사조치 안 하겠다는 뜻이 당연히 그렇죠. 예. 경산호 위원장으로서 지금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과오가 있었다면야 지금 하시는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정치적 사안, 정치적인 어떤 발언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그 발언은 이랬는데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윤건영 의원은 본인한테 한 얘기니까 말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걸 가지고 정책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라든지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현재 노동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든지 이런 얘기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옛날 발언에 대해서 거의 뭐 양심의 자유로 흔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뭐 임명권자가 어떻게 하는지 그는 임명권자 고유의 권한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실 거면 업무 관련해서 뭔가 흠결이 발견됐을 때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경기도에 대한 국토위 국감에서 지금의 여당 의원들은 1년 전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어제 그제 이제 환노위 국감에서는 또 노사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또 문제 삼고 과거로 자꾸 이렇게 회귀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돼서 하나 더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북한 위협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 높일 경우에는 선제 타격도 검토를 하시나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내가 이미 다 얘기한 거니까. 네. 방사포를 발사한 거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건데 일반입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너무 시기에 중점을 두다 보면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는 부분도 있어서 저기는 조금 더 냉철하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 입장에서는 9.19 군사분야 부속 합의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1차적 목표를 둔다. 다만 북한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위반을 한다면은 저희도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는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북한이 이러한 9.19 군사분야 부속 합의서를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사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이제 이 뉴스입니다. 그렇죠? 북한의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력 도발 여기에 맞서서 우리도 아주 강경한 군사적 훈련을 하고 있죠. 남북이 자칫 이 국지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7차 핵실험이 곧 임박했다는 얘기까지 더해지니까 많이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지만 선제 타격 같은 거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걷어요. 혹시 이게 또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보수층 내부에서 있던데 대통령의 저 방침은 잘한 방침인가요? 저는 뭐 강경한 단호한 어조로 위반 맞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직접적인 무력 보복이죠.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러면서 뭐 그런 말씀이 맞다. 네, 그렇게까지 뭐 생각하시냐 이렇게 말하시냐 이렇게 언급한 건데요.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잠재우는데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일에서 우리가 바로 보복하겠다, 바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재 조치하겠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다수의 오늘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전쟁 없이 갈등 없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더 불안감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국방차관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물밑에서는 그리고 주변국들과 미국과나 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북한 제7차 핵실험 을 할 때까 한 것에 대비해서라도 미리 어떤 방침으로 그 전략들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윤 대변인 그 정확히 제가 작게 5029인가요? 5015인가요? 5015. 한번 다시 개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북한이 이런 무력 도발이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대통령은 여차하면, 그러니까 진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 작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국방부의 교전 준칙인데 이거를 알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고 말씀하신 건지. 지금 저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이 북이 진짜로 우리 영토에, 우리 영해에 우리 국민을 향해서 뭘 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지금 훈련으로 저렇게 인식하고 계신 훈련하고 거군요. 있는 건데 무슨 선제 타격을 하느냐. 예. 그런 의미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하는 신중한 발언이고요. 실제로 교전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 북에서 정말로 우리 쪽을 향해서 조준을 해서 쏘기 직전이다. 그것을 다행히 우리가 탐지했다. 그럼 킬체인에 의해서 우리가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충분히 경계해야 된다. 이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근데- 또 코멘트 하실 게. 그러니까 저는 그 북한이 막 그 무력 도발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뭐 매일 연일 그 미사일 쏘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예, 보입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되고 91년 남북기본 합의서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여권에서 나왔었어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가 계속 많아지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성 목표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요. 그 9.19 군사합의에서 5km 반경에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북한의 전투기들. 네, 여차하면 넘어올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9.19 군사합의 깨겠다라거나 그건 북한이 먼저 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이 똑같이 합의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라는 게 북측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남북이 공동으로 합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91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총구를 내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성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말폭탄이 너무 세지는 것도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은 잘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67% 이상이 외교적 해법을 원하고 있고요. 군사적 충돌 원하지 않아요. 군사적 해결 한 25%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저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해법을 윤석열 정부가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뭐 선제 타격이니 뭐 이런 군사적 충돌이니 이런 네. 얘기는 굉장히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차원에서 이 부분은 딱 선을 그은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